지겹게도 아직 공감의 시대입니다. 12장인데요. 오늘은 뭐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 글쓴이 자신이 했던 얘기들을 좀 반복하는 면도 있고, 또 우리 앞저 10장이라든지에서 했던 얘기들이 좀 반복되기도 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큰 틀로 보자면은 에너지 위기, 에너지 위기가 곧 이제 엔트로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위기다라는 걸 자각해야 되고, 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공동체의 어떤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구촌 엔트로피가 심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면 공동체 멸망이 공동 파멸이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에너지의 전환. 근데 에너지의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식, 그죠? 클린 에너지라고 말하는 깨끗한 에너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수준에 대한, 행복에 대한, 뭐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변환 또는 대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제가 의식이란 말을 알아차림이라고 계속 번역해 왔는데 좀 어딘가 안 맞는 바가 있어요. 이럴 때 안 맞죠. 의식의 수준을 높여라. 그러면 알아차림을 높여라.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차림이란 말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차림하면은 상차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 두첩, 뭐 세첩 이런 것을 12첩 반상으로 뭐 높여라 하면은 차림을 높이는 거가 되거든요. 그 차리다라는 것은 그 넓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 늘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높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깊여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림이란 말 속에 많은 뜻을 이렇게 우리가 머금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의식의 수준을 높인다 해도 알아차림을 높이다와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595쪽 첫 문장 보면 석유시대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석탄도 있고 우리 천연가스도 있고 한데 핵심은 뭐 석유겠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크 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을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 피크 오일을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 피크라는 거는 부리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새 부리 또는 산꼭대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세모골에서 정점에 있는 거, 마루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 꼭대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꼭대기 석유니까 석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딱 머무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꼭대기, 정점, 우리 산마루, 정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피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절정에 도달한 상태, 정점.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것이 이제 꼭대기가 되는 거죠. 물론 마루라고도 쓰는데 마루라는 것은 어떤 그 핵심 또는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오르막길, 오름세의 마지막 꼭대기라는 의미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하면은 모든 그 집을 지을 때 그 정점에 해당되는 중심, 기초, 위에 있는 기초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마루가 방바닥도 마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마루는 실제로는 어떤 걸 마름질했을 때의 최종
그 마무리하는 자리, 이것이 마루이고 꼭대기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꼭이라는 게 딱 지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한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에 이제 가장 위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대기 하면은 세모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위쪽으로 가장 위쪽에 놓여 있는 꼭지점, 이것을 꼭대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든 꼭대기에 다다르면 어느 쪽으로 올라왔든 그냥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 오일이라고 할 때 꼭대기 석유 하면은 석유가 꼭대기에 달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곤두박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꼭대기 석유에 다다르면은 그 뒤부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 정치 또는 이제 전쟁과 같은 위기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피크 오일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이 피크 오일이 만들어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제 에너지 소비, 이것이 결국 지구 온난화라는 엄청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거죠. 596쪽으로 가시면요. 혹시 저 밖에 문도 좀 닫아주세요. 오늘 이 12장의 쟁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피크 오일은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텐데, 이거 우리가 그냥 뭐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알면서 쭉 이 석유 문명을 이끌어 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현재 그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환경 난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난민인데 누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환경 난민, 가장 큰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큰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댐을 만들면서 그 난민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명 이상이 갑자기 수몰 지역에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 버려졌는데요. 이런 게 이제 환경 난민들이죠. 두바이 같은 경우 우리 아시겠지만 두바이 신화가 있었죠.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세계 최고 빌딩이, 높은 빌딩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뭐 타이, 뭐 태국 이런 데서 수많은 노동력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한국도 뭐 많은 이제 그 건설 붐을 일으켰던 곳인데 두바이 신화가 폭락했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이주해 왔던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하나도 못 받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 가까이 또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인디아 말할 것 없고 아프리카 말할 것 없고 이렇게 환경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 난민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050년 정도 되면 아마 2억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난민들, 이들이 이제 급속히 늘어날 텐데, 이들이 가장 처하게 되는 곤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이죠. 두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물이 없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모자라고 더러워지고, 뭐 아프리카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에 이 청정 빨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한국 기업이 만든 건데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마셔야 되잖아. 근데 그 더러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필터가 달린 그 빨대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건강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물이 없어지면 지하수를 파죠. 지하수를 보통 안반수 같은 경우 15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150m 이상 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추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무료로 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하수도 결국 고갈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난민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 보살핀다 하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 뭐 알려진 그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처음 전 지구적으로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것이죠.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지구가 더워지고 있느냐 아니냐. 기본적으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거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자연적 사건이다 이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이제 흔히 그 CO2라든지 또는 메탄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이 인간의 이런 물질들 때문에 지구 기온이 올라간 것이다. 이걸 놓고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데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리우 환경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쿄 의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실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가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이산화탄소, 이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는 그 이제 어떤 것이 부패할 때도 나오고 또 식물이 광합성 작용할 때도 나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그 아산화질소라는 게 있죠. N2O라고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아산화질소인데 질소가 산소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태양의 복사열이 대기권 밖으로 방출 나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알려진 건데 메탄가스가 사실 가장 큰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메탄가스는 우리 독도 주변에 묻혀 있는 그 물질이 하나 있죠.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인데 그것이 기화될 때도 나오고 지금 동토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툰드라 지역에 있는 그 동토 영구 동토라고 하면 얼어붙은 땅 안에 그 이제 그 땅이 녹으면서 거기서 또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596쪽에 잠깐 2007년 정도 통계여서 지금은 더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IPC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는 280 ppm. 맨 밑에 보면 자연적 범위는 180에서 300 정도. 이게 1차 산업혁명 당시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의 걱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5년에 보니까 379 ppm으로 증가했네요. 우리 몇 ppm 정도면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냐면 500 ppm 500 ppm을 넘어서면은 어떤 수단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아의 복수란 책이 잘 나타나 있죠. 가이아라는 지구 생명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 ppm을 넘어서면 모든 자정 노력이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많은 실험들을 또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뭐 400 ppm 가까이 다다른 상태고요. 아마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아주 위기에 봉착할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도 1774 ppb까지 올라가 있네요. 또 아산화질소도
319 ppb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은 뭐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오름세 수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97쪽에 마지막 단락 보니까 빌딩 전기 에너지 65%를 빌딩이 소비하네요. 우리가 흔히 알려진 바로는 그 공장들이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가계라고 말하는 우리 이제 가계들이 가장 많은 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빌딩이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98쪽으로 가니까 두 번째 줄 근대 축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대 축산업에서 메탄가스는 CH4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메탄가스 결국 이제 메탄가스라는 건 방귀를 얘기하는 거죠. 소들이 끼는 방귀가 이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최대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가 보니까 그 아산화질소가 많이 나오는데 거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가축 방귀 같은 데서 메탄가스 37%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가장 우리에게 희망적인 수치는 3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3도라는 것은 계산법에 따라 막 바뀌게 되는데 우리 598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분산 컴퓨팅이란 말이 나오죠. distributed computing이라는 distributed가 뭐냐면은 슈퍼컴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사용자에게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리눅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세요, 함께 계산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횟수를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으로 해도 뭐 500회 정도도 안 되고 이런 횟수를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면 뭐 2000회 이상 이렇게 높여가지고 횟수가 많을수록 이제 그 결과값이 정확해진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죠.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그 이제 어떤 평균 기온을 예상해 봤더니 자 59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3.4도에서 11.5도. 와우, 11.5도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절멸하는 이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11.5도가 더 비극적으로 들리는 것은 여기에 양성 피드백 효과라는 것이 더 첨가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 영어를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positive라고 positive feedback effect. positive라는 건 뭐냐면 쌓아간다 뜻으로 보시면 돼요. 쌓아간다. 덜어내는 게 있고 더해가는 게 있고 갈수록 피드백을 할수록 되돌아올수록 되먹일수록 그 결과값이 줄어드는 경우는 네거티브 그 피드백이 되는 것이고요. 되먹임을 할수록 결과값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파지티브입니다. 그 쌓아가는 거죠. 늘어가는 거, 축적되어 가는 거. 양성 피드백이라고 했지만은 뜻은 뭐냐면 쌓여 나가는 되먹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을 다시 더 증폭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더 커지는 이렇게 부풀려 나가는 눈덩이처럼 부풀려 나가는 이런 피드백 효과를 계산해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실 효과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온실 효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두 번째 단락이네요. 플라이오세라고 써여 있는 거. 플라이오세라는 건 색이란 뜻이고 에폭 시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건 원래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이제 플레이온 하면은 이렇게 늘리다, 더 많다라는 뜻, 더 많다, 많다는 뜻이죠. 폴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네라는 건 카이오노스라는 뜻인데, 요거는 그 일종의 하나의 그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시대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영어로는 이상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로는 more new라고 했던가, 뭐 더 새로운이라고 했는데, 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 살다가 갑자기 빙하기가 도래한 시대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막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빙하기가 도래해가지고 이제 절멸 상태로 접어드는 바로 초기 단계, 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풍요롭게 막 모든 생명체가 그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빙하기가 덮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멸종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지리학자나 이제 우리 진화론자들이 많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데 평균 1000만 년 정도의 시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이런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1000만 년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종 다양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 그 지구의 생명체 출현의 한 원인으로 화성에서의 그 어떤 지적 생명체 이주들을 많이 꼽을 때가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화성이 물이 있었고 대기가 있었고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파괴가 됐는데, 그때 살았던 그 화성의 생명체들이 지구로 이렇게 이주해 왔다, 뭐 이런 썰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화성처럼 지구도 1000만 년 아니라 1억 년이 지나도 완전 모든 생명체가 멸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0만 년이라는 건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환경 그 난민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온실가스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고 600쪽으로 가면, 자 이제 우리 600고지를 넘어서는데요. 600쪽으로 가면은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라는 게 이제 날씨하고 조금 다르게 쓰이는 용어인데요. 날씨면은 씨가 시줄 날줄 할 때 씨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줄, 날줄, 시줄이 가로줄을 얘기하는 건데, 가로줄, 날줄은 세로줄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날씨면은 날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어떤 하루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 날이라는 것이 수평적으로 쭉 놓여 있어서 그날 그날의 뭐 그 자연의 상태를 날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기후라는 건 하나의 띠 같은 개념이죠. 띠. 그래서 여름철, 뭐 장마철, 이런 철의 개념으로 하나의 어떤 그 그릇이 있고, 띠라는 것이 있고,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뭐 시간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띠라든지 그릇과 같은 개념을 염두에 뒀을 때 그 안에서 일정 정도로 유지되는 패턴, 이것이 바로 기후인 거죠. 근데 기후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비해서 추워지겠죠. 이걸 예측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그 날씨가,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 철도 바뀔 수 있겠네요. 여름철이 더워야 되는데 여름철은 더운데 겨울철이 더 기온이 올라가면 겨울철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열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30년 이내에 열대 기후로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 북극은 다 녹을 테고
그럼 우리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북극에 빨리 땅을 사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재난 영화들에 보면 다 어디서 나중에 살게 돼요?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살 수 있나요 지금? 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내에서 보자면은 강원도 고산 지역이 되겠죠. 강원도 횡성 이런데 아직 수도권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살만한데요.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인용 부분 보겠습니다. 다운 부분. 기후변화는 다양한 생물종을 위한 지역의 적합성을 바꾼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물은 어떤 서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식지의 생태를 이컬러지라고 생태를 확 바꿔버리면 생물은 못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나무는 수명도 길고 번식 기간도 길고 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빠르게 변하면 이제 입마름병이라는 게 요즘 저 관악산에 올라가면요. 그 원래 관악산은 두 종류의 나무가 많았어요. 그 침엽수를 대표하는 소나무하고 화렵수를 대표하는 참나무. 이제 이게 많았는데 한 5년 전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그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게 문제였어요. 소나무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큰 문제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재선충보다도 이 입마름병이 갑자기 생긴 참나무 입마름병. 그래서 나무가 그냥 무슨 그 단풍 든 것처럼 가을철처럼 누렇게 다 그냥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죽은 나무들이 막 서 있어요. 막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한번 저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금강산에도 소나무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나무들이 적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나무들의 경우에 밤 기온이 높아지면은 601종 맨 위에 나오네요. 밤 기온이 높아지면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나무가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 숲이 파괴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거죠. 급속한 기후변화는 이제 나무 자체 숲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1쪽의 세 번째 단락가 보니까 이번에는 물을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나무가 숲이 갑자기 병들게 되고 두 번째는 물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97% 지금 뭐 지구에 그 이제 75%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7%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담수라고 말하는 깨끗한 물, 프레시 워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은 그 중에 3% 가운데 0.3%.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하는 거하고 강물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빗물하고 그다음에 호수물, 그다음에 지하수를 합친 게 담수인데 이것이 0.3%.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부족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총량의 어떤 부족보다는요 그걸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602쪽에 가면 두 번째 단락에 그 이유가 나오죠. 수증기.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요, 높아지면은 당연히 더 많은 수증기가 생겨납니다. 더워지니까. 그래서 대기의 수분 함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럼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겠죠.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되는데 특이하게도 두 번째 단락 끝부분 보니까 수증기가 증가하면 폭우 등 집중적인 강수 현상을 일으키지만 또 문제가 뭐예요? 강수의 기간과 빈도는 줄어들어서 결국 둘 중에 하나, 홍수냐 가뭄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빗물을 가다 두는 시설을 뭐 도시뿐만 아니고 군데군데 해놨죠. 우리 크메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였냐면 인공호수였습니다. 그 크메르 문명은 그냥 벌판 같은 데 세워졌던 문명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게 물이었죠. 근데 크메르가 바로 인공호수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둔 거야. 그 물로써 이제 농경, 관계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갑자기 7년 정도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해소되면서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치수, 물 관리에 실패해서 크메르 문명이 몰락했다. 뭐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수 가뭄이 이렇게 번갈아들 때 한국은 어떠냐? 일단 댐이 많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일단 비가 홍수라도 오기만 하면 한국은 뭐 1년 정도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하수 자원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적절히 이 홍수 관리만 잘 해낸다면, 물 가두기만 잘 한다면은 미래에도 물 걱정을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보셨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 장마 기간이 늦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부 지방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었고, 또 중부 지역에서도 한강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가뭄 걱정들을 했고, 특히 중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어서 물 가두기를 도농간 모두 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602쪽 마지막 달러에 가보니까 우리 이제 산맥에 있는 이제 북극 남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만년설이 녹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만년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당연히 대기를 좀 식혀주는 거죠. 그리고 만년설은 봄이면 녹습니다. 녹아서 결국 식수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농사도 짓게 해주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해주고 또 지구도 시원하게 식혀주고 했었는데, 만년설이 다 녹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구 기온이 올라갈 테고,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야 되고, 농경을 위해서 더 많은 지하수를 파내야 되니까 결국 식수원이 고갈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식수원 고갈의 치명타는 뭡니까? 전쟁이죠. 결국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로 떠나거나 싸울 테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단 603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단락에 허리케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지난 30년 동안의 허리케인의 강도가 보통 5 정도 가장 강한 것인데요.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영구 동토대라고 말하는 시베리아, 이 지역이 지금 녹고 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시베리아의 이 영구 동토, 툰드라 지역에 이 얼어있는 땅이 언 땅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04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잠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북극 지역은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정도의 크기다. 유럽의 절반 크기 정도 되겠네요.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요. 거대하게 얼어붙은 토탄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 타가지고 불에 탄 석탄. 그죠? 우리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석탄이 불에 탄 이 숯이 아주 고온으로 또 고압력으로 이렇게 딱 밀착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이런 토탄 습지가 대부분인데 빙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초원이어가지고 야생동물의 천국이었죠. 빙하기가 닥치면서 유기물질은 그 아래에 묻혔고 결국 가만히 묻혀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달러로 가보죠. 그런 언 땅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기물질은 산소로 분해되어 가지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안에 죽은 채 이렇게 묻혀 있었던 야생물질, 야생동물들은 결국 메탄가스로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이상으로 배출이 되는, 그러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뭐 지금보다 곱하기 2배가 되는 거네요. 자, 604쪽 마지막 달러로 가보겠습니다. 임계점이라는 호라이즌 이벤트라고, 임계점이라는 도달하게 되면은 마지막 문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500ppm을 임계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문턱에 올라와 있는 섬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죠. 자, 요걸 이렇게도 표현하네. 605쪽 보니까 영구 동토층의 해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지막 거대한 시한폭탄이다. 터지면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데 발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러시아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 북극의 그 해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메탄이 막 솟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도 근처에 뭐 하이드리트인가요? 뭐 그 있잖아요, 그죠? 묻혀 있는 그 놈이 방출되면 어떻게 돼요? 메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재는 메탄의 위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북극의 그 영구 동토가 언 땅이 녹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음 606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용 부분 잠깐 보겠어요. 현재의 추세로 보자면 다음 세기에 나타날 평균 기후와 변수는 기록상으로나 최근의 지질학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실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무자기적인 동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쪽이죠. 무자기적인 동요. 그러니까 우리 버터플라이 이펙트랑 똑같은 거네요. 하나의 자그마한 변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걸 뭐 재앙이라고도 쓰고 악몽이라고도 쓰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었네요. 607쪽 맨 위에 황진지대. 번역이 좀 적절치 않은데요. 황진이라는 거는 우리 황사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황사, 황진. 진이라는 게 티끌진자인데 먼지죠, 먼지 알갱이. 그 1930년대에 그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모든 농경지가 전부 이렇게 황토로 뒤덮인 적이 있었어요. 계속 그냥 이 그 먼지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가 없고 아주 거의 7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35년인가 1935년인가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록적인 날이 있습니다. 황진 폭풍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황진 폭풍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뭐 물론 동물도 죽고 소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가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그마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돌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608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알려진 얘기라 뭐 굳이 우리 책 읽기에서 제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엔트로피 얘기할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지구 온난화가 됐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작용 같은 건데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석 연료를 태우지 말자. 그럼 우리 고도 문명, 이 복잡한 문명을 어떻게 그러면 지탱할 수 있을까요? 핵 에너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핵 에너지라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내세워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적절한 지혜로운 그런 돌파구가 되는지 이걸 이제 묻는데요. 핵 아마겟돈 한 거 보니까 돌파구가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위기를 이제 일으킨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609쪽에 가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핵 무기 보유국 이렇게 이제 뭐 9개 나라라고 했지만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북한은 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한 13개국 정도로 늘어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란이 이제 뭐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지만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핵무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거, 세 번째 단락, 핵산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핵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핵산업이 다시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 그 예로 핵발전소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609쪽 마지막 단락에 있고, 자 610쪽으로 가면요, 아주 재미난 얘기.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지구온난화였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파국이죠, 무조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겠죠.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면은 몇 기 정도 건설하면 될까요? 610쪽 보니까 총 2,000개 정도 핵발전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줄 내려가니까 60년 동안 30일마다 세계 핵발전소를 착공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핵발전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핵발전소는 우리 고리원자력 1호기 같은 게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데 몇 년이 걸리나요? 한 30년 걸려요. 30년 걸려서 해체해도 완전 해체는 불가능하죠. 환감기가 있으니까 150년 동안 해체가 안 되는 거 말하자면은. 그리고 해체 기술을 우리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네. 해체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과연 핵발전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걸까요? 2,000기 정도 이상을 건설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는 뭐 이제 핵발전소 이제 폐기 수순이라든지 또 우라늄 채굴에서의 그 엄청난 채굴 비용, 이런 건설 비용, 또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플라토늄을 제처리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한도 마음만 먹으면요,
순식간에 플루토늄을 만들어내 생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북한이 뭐 지금 7개니 12개니 이러고 있잖아요. 소형 핵폭탄 해가지고 한국은 순식간에 200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는 것은 이제 핵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핵물질이 핵 폐기물이 나오죠. 이 핵 폐기물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보관할까요? 2,000개가 늘어나면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지금 핵 폐기물 처리 장소가 없어요. 그 심지어 어떤 거는 이제 영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 위에다가 쌓아놨잖아요. 치우세요. 그러면은 과연 핵 폐기물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610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재미난 표현 하나가 나오죠. 우라늄 러시. 러시라는 건 이제 다른 박질 친다는 거죠. 달리기 한다는 겁니다. 우라늄 달리기. 우리 왜 이어 달리기 하자. 우라늄 달리기, 이어 달리기. 우라늄이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기저기 파봐야 되는 것이고, 또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석유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또 운송해야 되고, 재처리, 가공해야 되고,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핵 확산이라는 것의 위험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돈을 줘야겠죠. 핵무기 한 대 가지고 위협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너무 큰 이제 위기를 불러들이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과연 이런 핵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린 에너지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놓고 지금 모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 수준 그대로 놓고는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나오네요. 612쪽에 가니까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저균. 우리 화생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무슨 뭐죠? 마스크 쓰고 이제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끔찍한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사담 후세인이 이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뭐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 무기가 있는데 물에 타는 거, 뿌리는 거, 뭐 또 폭탄처럼 터트리는 거, 바람에 날리는 거, 뭐 수많은 생물학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거. 근데 미국에서 이제 유명해졌던 게 탄저균이잖아요. 그죠? 소포로 배달돼서 이게 오염되자마자 그냥 사람이 며칠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심지어 좀 양이 많으면 몇 시간 만에도 죽어버려요. 아주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러한 탄저균 같은 경우는 생화학적 무기들은요, 개발이 너무 쉬워요. 실험실 하나면 다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그 변형 기술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613쪽 두 번째 줄, 집에서 만든 핵폭탄이다. 핵폭탄의 버금가는, 예를 들어 탄저균 100kg 정도가 되면요 300만 명을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핵폭탄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지금 여기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제 나노 바이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돼, 검측도 안 되고, 하지만 순식간에 인류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수소폭탄 같은 거 언급 안 됐지만 수소폭탄 이런 거 엄청난 위기가 되고, 또 여기도 이제 앞에 얘기 안 했지만
나무의 멸종 이전에 뭐가 멸종되나요? 미생물이 멸종하잖아요.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이것도 번역이 안 됐네.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의 총량, 그 살아있는 것의 생명체의 총량은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매스의 97%는요, 우리 인간이라든지 뭐 코뿔소 같은 그런 유기체들이 아니고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이런 거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태계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야. 근데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직격탄은 어디로 날아가냐면 미생물의 멸종이나 변종으로 가는 겁니다.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지구상에는 이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 얘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미생물 얘기 안 나와 있고, 또 나노바이러스 이런 거 안 나와 있고, 원자폭탄은 비교도 안 되는 수소폭탄 얘기도 안 나와 있고 하죠. 현재는 그래서 굉장한 위기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험사회라는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4쪽 마지막 단락 가보니까 이 탄저균의 위력을 너무나 실감한 미국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개 이상의 실험실에서 1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백신이라는 거 아시죠? 백신을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 개발하려면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저균의 예방을 위해서 탄저균, 우리 최근에 왜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군 부대에 실험용 탄저균이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세관에서 적발을 못 해냈어. 그리고 미군에 항의했잖아요. 탄저균 왜 들여왔느냐? 실험실에서 배양할 목적으로 들여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밋밋하게 넘어가 버려서 엄청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저균은 세포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도요, 순식간에 배양이 되는 겁니다. 왜 들여왔을까요? 당연히 북한에 쓰려고 들여오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물학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방어 목적인지 공격 목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방어 목적으로 만들었다가도 수세에 몰리면 곧바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 사회에 도달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실감할 수 있고요. 616쪽으로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뭔가 좀 뭐 대안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물음 하나가 나왔습니다. 616쪽 그 인류사의 역설을 타개하는 길 다음 단락에 있는 세 번째 줄,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었네요. 이 물음을 묻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사를 다루는 거였잖아요. 공감의 시대라고 했지만 실제로 공감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었어요. 문명, 특히 이제 서양 중심의 이런 인류 문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물었던 거죠. 그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런 지구온난화와 같은 인류 멸절, 생명체의 멸절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가치관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가치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강요할 수 없으니까, 가치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묻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렇게 행복에 대한 물음을 던져서 가치관을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약간 그 방법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을 좀 도입하고 있는 이 부분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616쪽의 밑에 두 번째 단락 생태계 역학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생태계 역학.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도 바뀐다는 거야. 생태계의 역학이라는 거,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생태계에 바뀌는 것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찾아서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떤 안정에 도달한 상태를 보면 우리도 생태계를 벤치마킹해서 생태계가 안정성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 문명에 적용시킨다면은 우리도 이런 위기로부터 안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616쪽 마지막 단락 보니까 생태계 진화를 세 단계로 봤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개척 단계, 그리고 근국상 단계, 그리고 이제 파멸 단계인데 파멸 단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근국상 단계라는 게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영어로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Near Climax Stage. 클라이맥스는 다 아시죠? 정점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우리 이제 물결 같은 경우 물결 마루라고 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다 밀려 올라가다가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게 클라이맥스죠. 또는 우리 무슨 문학으로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 겁니다. 아주 초점이 되는 지점, 핵심이 되는 부분,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꼭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피크란 말하고도 좀 약간 연결되는 거죠.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은 근사치. 그 말이 좀 번역이 좀 엉터리 번역처럼 보입니다. 그 클라이맥스라는 것은 번역이 참 어렵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마루나 물결마루라는 개념을 이용해 보면 클라이맥스는 마루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에서 가장 높은 마지막 끄트머리에 도달해 있는 거죠. 클라이맥스 끄트머리 마지막. 근데 이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 정점 또는 이제 마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산마루, 물결마루 또는 용마루 할 때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가능성이 최대로 발휘되어 있는 상태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니어니까 거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루에 가까워진 상태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루를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첫 번째 이제 개척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척 단계라는 건 뭐냐? 확장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확장. 그러니까 서식지를 넓혀가는 거죠. 개척이란 말을 쓴 겁니다. 서부 개척처럼 영토를 확장해가는 단계.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개척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먹이를 많이 넓혀야 되고 개체수도 넓혀야 되고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넓혀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이제 의존 관계라든지 공생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넓혀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단일종으로 획일화되면 그 종 자체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종으로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서로 살리는 그런 단계, 공생의 단계로까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야. 요걸 이제 근극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라는 게 뭐냐면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서로 잘 살게 되는 상태. 요게 이제 마루예요. 산마루에 올라오면 뭐냐면 나도 산마루고 너도 산마루고 그러니까 모두가 산마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이제 서로 의존적이면서도 서로 공생하는 그런 단계. 식물로 설명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식물. 우리 이제 한 식물 군집이 있어요. 군락지. 군락지가 쫙 무한히 펼쳐갈 것 같은데 다른 군락지하고 딱 만나면 다른 식물 군락지하고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그 경계면에서 딱 멈춰. 넘어가질 않아. 서로가 서로의 이 서식지를 정확히 한계 지우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최고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식지로 그 침입하지 않는 그런 무리살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마루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뭐는 안 들어와요? 침엽수 이런 거 안 들어오잖아요. 응?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우리 뭐 툰드라 지역 같은 데 가면 침엽수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뭐는 없어요? 화렵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나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른 식물,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침입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특한 서식지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걸 클라이맥스 스테이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권에 이렇게 그런 일종의 이제 밀집 또는 이제 군집 또는 군락 지역 또 무리 사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이제 제가 뭐 한번 소개해드린 다문화 공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데 어우러져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살이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살이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살이를 하면서도 서로 한데 어우러지는 꽃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근국상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생물 종들이 이런 종적, 생태계적인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우림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종적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물 종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의 어떤 이러한 뭐랄까 이 전환? 새로운 생명체들의 이 전환 또는 변환으로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넘나들면서도 서로 간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생태계 역학이라고 하는 평형을 이루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써왔던 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죠. 저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617쪽에 보니까 마지막 단락에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던 보건학자 그 사람 이름을 땄던 브룬툴란